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연공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공공기관 저연차 MZ세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무급제가 이미 도입된 일부 기관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연공 불공정이 더 심해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기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현행 직무급제에 대한 회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직무급제는 호봉제 성격이 짙은 기본급에 더해 경력 직무에 따라 차등을 둔 직무급 수당, 관리직 등의 직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저연차 직원들은 기본급 인상률이 하향 평준화되거나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직무급 직책 수당에서는 여전히 근속 연수가 성과, 직무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공 서열이 오히려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무급제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도입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직무와 성과를 평가할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중앙대 사회학과한 교수는 한국의 뿌리 깊은 연공제는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 승진, 복지 등 인사 시스템 전체에 기반에 두고 있는데 임금만 콕 집어 직무급제로 바꾸려다 보니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의료보험공단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데 15년이나 걸렸다며 임금체계를 바꾸는 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제처럼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올 2에서 3분기 국내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에서 3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65만 명으로 지난해 43만 1000명보다 21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채용 계획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인 기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올 2에서 3분기 채용 계획 인원도 4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 6천 명 증가하며 2016년 33만 2천 명 이후 가장 높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산업별 채용 계획은 제조업이 전년 대비 5만 6천 명 늘어난 17만 4천 명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직종별로는 음식 서비스직, 경영행정 사무직, 영업, 판매직, 운전 운송직, 제조 단순직 순입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 인원이 59만 8천 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4만 4천 명에 13배에 달했습니다. 고용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수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수보다 월등히 많아 채용 계획 인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은 16만 4천 명이었지만 300인 이상은 1만 1000명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충원율도 300인 이상 사업체는 5.6%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지만 300인 미만은 4.2%포인트 상승한 14.7%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현행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일주로 제한된 연장 근로 단위를 4주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 과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세대 근로자들도 일단 기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초과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면서도 게임 개발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보다는 총량으로 주 평균을 지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업무 대응에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측도 게임업 특성상 프로젝트 완성에 5에서 7년의 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해 자금 조달 및 인력 유지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선택 근로제 정상기간 확대와 연장 근로 총량 관리 등이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경우 첫째 주에 15시간, 둘째 주에 20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2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주요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제도의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전 지정 운용 제도는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영 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 보장 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거쳐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셋째, 노무 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근로자 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회 대표성이 강화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했습니다.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위원회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간접선거위원 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11일부터이며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섯째,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년 7월부터 확대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청년, 중장년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섯째,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일터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플랫폼 기업 및 컨소시엄으로 플랫폼 기업 등이 이동 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직접 기술 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총 공사 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의 기술 지도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 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때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사항은 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올해 당초 계획보다 엔지니어 신규 채용을 최소 30% 줄이기로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지난달 30일 매주 열리는 직원과의 질의 응답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메타 플랫폼이 올해 신규 엔지니어 채용 목표를 당초 계획했던 약 1만 명에서 6천에서 7천 명 선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깊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는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본 것 중 최악의 경기 침체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신규 채용 축소 외에 자연 감원으로 생겨난 일부 빈자리는 충원하지 않은 채 놔두고 공격적인 성과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솎아내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저커버그 CEO는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크리스 콕스 최고 제품 책임자는 나는 우리가 지금 심각한 시기에 있으며 맞바람이 거세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새로운 엔지니어와 예산이 대폭 유입되지 않는 더딘 성장 환경에서 흠결 없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만 받아도 근로자 월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월급이 201만 580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내년 최저임금을 5% 인상한 것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지만 고용주에겐 실제로는 시간당 1만 1,544원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 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 5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3%에 달했고 특히 숙박업소나 식당가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40.2%에 달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지불 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 안건은 올해도 최저임금위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섰다지만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 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했고 경영자 총협회는 고물가, 고금리, 고원율 등 선중고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